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브랜드가 돋보이는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강사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이소 코리아라는 패키지 박스 솔루션 전문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버티라는 곳의 CCO, 그 커뮤니케이션 최고 책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박스 제작 및 지기구조 설계, 종이구조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박스 제작, 그 양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공정 설계도 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림이라든가 종이로 만드는 다양한 브랜드의 운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 이제 팝업 청첩장인데요. 보이시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랑 신부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함께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한 디자이너 분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작을 해드린 건데 참 재치 있었던 반응이 좋았던 청첩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체지함입니다. 입체지함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 같은 팝업 카드와 일종의 그 튼튼한 지함, 그 고급 지함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했죠. 다음은 이제 그 바로 그림입니다. 이렇게 접혀져서 작품을 붙이고 혹은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벽에 못이 없이도 가볍고 편하게 쉽게 붙일 수가 있고 다양한 색상들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게 앞에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뭐 야외 전시라든가 간단한 전시 같은 것들,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종이 구조물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의 종이 구조물인 퀴스캄이라는 제품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꽃병이라던가 노트, 티슈 케이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한번 이제 종이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다양한 패키지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든 다양한 패키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 노하우들을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잘 특히 브랜딩과 나의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에게 패키지 디자인을 어떻게 맡겨야 될지, 어떻게 맡기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패키지로 만드는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패키지에 조금 더 돋보이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멋지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브랜딩을 하든 뭐 디자인을 맡기든 결과적으로 어떤 패키지 박스를 돋보이게 하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 뭘 할 수 있냐가 바로 후가공인데 그런 후가공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시도해 볼 만한 많은 시도를 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좀 눈에 띌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의 패키지 디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트렌드인 친환경 패키지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안내를 해드리기보다는 오늘 강의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된 기획과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뭘 만들지. 근데 뭘 만들지는 결과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목적으로 이 패키지 박스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목적에 한목적적으로 박스가 기획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만드는 박스가 굳이 뭐 디자인이 이렇게 좋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제품의 보호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박스로 제작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 패키지 박스는 굉장히 이 제품을 나의 상품과 제품과 브랜드를 아주 돋보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박스를 만들어야 될 것이죠. 근데 이 좋은 박스와 좋지 않은 박스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패키지 박스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박스들이 바로 좋은 박스고 이런 박스들은 좀 그냥 기능적인 역할, 그냥 단순히 제품을 감싸는 패키지 박스로서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이제 뭐 좋은 박스는 아니겠죠. 기능에 충실한 박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부터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반응도 보시고 그래서 실물 샘플을 확보하시면서 이제 어떤 박스를 제작해야 될지 생각을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많이 보고 경험하시면 그만큼 좋은 박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획 단계에 필요한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만들어진 어떤 도면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형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컨셉 디자인을 한번 입혀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디자인 컨셉이 과연 여기에 맞는지 그걸 입혀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경험이 오히려 없을수록 가능하면 그 모업 업체들이 있어요. 2D나 3D 실제 만들지 않아도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업 컨셉 디자인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 선택하고 원단 선택을 하시는데 만약에 기획이나 컨셉 디자인에 좀 자신이 없으시면 그때는 좀 좋은 소재의 종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종이는 직접 만져보고 직접 가서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기획과 컨셉 디자인과 그 재료 종이까지 선택이 끝나시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들은 그냥 정해진 것들을 따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획과 컨셉 디자인 그리고 재료 선택 이 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굉장히 모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이미지죠. 두 가지 상품의 차이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맛이 달라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맛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 제품을 맛을 봤을 때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빨간색 제품의 그 생각과 이미지와 이 파란색 제품의 그 어떤 생각과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크죠. 사실상 그 차이는 우리의 어떤 관념, 생각에 심어진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미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나 관념, 고정관념, 어떤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바로 그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패키지는 어떤 상품의 전부입니다. 패키지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이미지가 떠오르고 심지어 어떤 맛조차도 우리는 패키지에 지배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화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패키지 잘 만들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은 저렇습니다. 그래, 우리 패키지 한번 잘 만들어서 뭐 상품 잘 이렇게 돋보이도록 이렇게 판매를 해보자. 근데 나만 잘 만들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열심히 패키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내 제품이 자체로서 돋보일 수 없다면 어느 정도 굉장한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라면을 출시하는데 아주 정말 기존의 제품보다도 훨씬 더 매운맛을 출시를 하고 패키지를 파란색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럼 최소한 눈에 띄기는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기존의 것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지 형태든 뭐 색상이든 어떤 다른 디자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회사에 패키지 디자인을 맡기는 노하우, 그 중에서도 이제 박스 디자인과 제작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박스 구조를 만들고 또 재질도 새로운 걸 쓰고 형태도 바꾸고 뭐 형식이라든가 후가공, 인쇄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 뭐 저렴한 어떤 뭐 디자인 회사나 뭐 이런 곳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높더라도 실력이 검증된 그런 디자인 회사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검증됐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키지 박스 제작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런 어떤 뭐 레퍼런스나 뭐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맡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여유가 충분할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박스를 참조하고 일부만 좀 변경 개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이 납기나 일정이 너무 급하지 않은 경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또한 어떤 또 이제 이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도 좀 여유가 있고 비용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차별화와 브랜딩 전략 그리고 목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하시겠죠. 그 목표에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도 예상 밖의 이슈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이걸 못할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실 거고요. 되도록 많은 요소를 바꾸고 개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별화와 브랜딩 전략에 필요한 그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정도 개발하고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박스를 거의 참조해서 그대로 만들고 그래픽 디자인, 그 겉에 디자인, 인쇄 디자인만 바꾸는 거예요. 패키지 박스 초보자와 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참조할 만한 박스 샘플을 최대한 많이 모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들을 고르셔서 그걸 이제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냥 단지 이제 좀 바꾸시는 거는 제품에 맞게 사이즈만 좀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래픽 디자인만 잘 적용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패키지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주변에 둘러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박스고 살짝 뭐 사이즈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인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픽 디자인만 좀 다르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종이 종류를 또 꼭 특별한 걸 쓰시기보다는 일단은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제품의 컨셉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보통 별로 사용을 안 했던 그 종이를 적용할 때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게 인쇄가 잘 될지 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기보다는 기존에 그냥 많이 썼던 공장에서 많이 썼던 그런 종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런 걸 잘 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그 박스 샘플을 조사를 하시고 또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어떤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이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가 처음에 패키지 박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앞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예산이 이제 충분할 경우에는 패키지 디자인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좋아요. 디자인하고 제조 전체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냥 디자인 회사라고 해서 패키지 제작 경험까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패키지 제작 경험까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시다면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또 회사가 패키지 제작을 하면서 그 공장을 관리하고 다루고 맡기는 것도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맡기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비용을 여기서 조금 더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자인 회사에는 그래픽 디자인만 맡기고 박스 제조 공장은 별도로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디자인 회사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박스 제조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꼭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이분들이 이 회사가 패키지 박스 제작 경험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제 디자인 회사도 아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거예요. 디자인 회사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기본 비용이 있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다 그 소위 비용 자체에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 중에는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비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그래픽 디자인만 맡기고 박스 공장을 잘 찾아가지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디자이너분한테 물어보세요. 박스 공장 혹시 뭐 잘 아시는 데 있는지. 그러면 그냥 그분에게 소개만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박스 공장의 조합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을 하실 때는 원하는 느낌의 그 비슷한 박스가 실물 샘플을 확보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전달하면 요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말로는 전달이 안 돼요. 예, 말과 글이나 어떤 내가 그 기존에 소통하는 언어적 방식으로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물 샘플이나 뭐 이미지로 전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실물 샘플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그 패키지 박스, 그 원하시는 패키지 박스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잘 캡처하거나 뭐 다운받아서 모아서 전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종이 종류는 충분히 이제 직접 보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직접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톰슨 도무송 작업을 하는데 이 칼선대로 이렇게 똑같이 1대1로 대응해서 찍히지가 않아요. 장비는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를 최소 1mm에서 3mm 정도를 저희는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칼선 바깥까지, 예를 들면 배경색을 전체에다 그 박스에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칼선 바깥까지 최소 칼선에서 한 3mm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배경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두에 두실 부분은 내가 원하는, 내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목형이 칼로 여기를 찍을 수가 없다는 거, 약간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그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 분들은 이 칼선에 이렇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지 않아요. 잘 칼선 딱 따라서 오시선이나 뭐 이런 이 부분에 딱 맞추게 되는 경우에 약간만 틀어줘도 굉장히 눈에 띄고 보기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 디자인을 좀 하고 또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패키지들을 가장 저렴하게 그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비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타 패키지들이 필요하실 텐데, 이 방산시장에 가시면은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팁은 사실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비닐은 뭐 몇만 장 단위로 이렇게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거 인쇄 어떻게 하지? 실크 인쇄라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전 강의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런 비닐에다가 실크로 그냥 잉크를 그 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잉크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에도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뭐 몇백 개 정도도 그 실크 인쇄 진행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크 인쇄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셔야겠죠. 그리고 요때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하느냐의 이슈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실크 인쇄 자체는 그 로고나 이제 간단한 글자 배치 정도 진행하실 텐데, 그냥 뭐 내가 만든 이미지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패키지 공장이나 업체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올려주세요. 요 정도 크기로 뭐 이렇게 전달해서 무료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디자인과 제작 업체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비용이 절감이 되는 이유가, 디자이너도 외부 아웃소싱을 제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마진을 붙여야 돼요. 디자이너가 됐건 디자인 회사가 됐건.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디자인 따로, 그 다음에 제작 따로, 공장 따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량 제작은 여러 가지 어떤 가공 공정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후가공 공정을 많이 넣으면 너무 제작되는 수량은 적은데 비용이, 단가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가공 공정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드리면, 다 제품 사이즈가 있겠죠. 그럼 제품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공장에 이제 칼선을 요 사이즈대로 해주세요. 칼선 요청한 다음에 디자인에게 그 나온 칼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칼선 위에 그 디자이너가 그래픽 디자인을 올려주면 그 파일을 박스 공장에 전달하면 그게 마무리가 전체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잠깐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브랜드와 로고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딜까요? 이렇게 해서 뭐 답이 굉장히 쉽고 뻔하겠죠. 네,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 패키지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한번 우리 자주 먹는 생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생수에서 사실 물맛을 엄청나게 잘 구별하실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생수를 만든다면 저는 그냥 패키지에 전력을 다할 것 같아요. 패키지만이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딘가에서 뭔가를 볼 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제품이 박스에 담겨서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우리는 패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을 만나기보다 먼저 패키지를 만나고, 심지어 물을 마시기 전에 패키지를 먼저 만나고 그 패키지의 느낌대로 영향을 받아서 물을 마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랜딩에서 패키지의 의미와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마케팅의 시대에서 브랜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어떤 뭐 상품,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이 좋다, 싸다, 뭐 어떻다라고 잘 알리면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기능과 비슷한 정도의 가격과 비슷한 정도의 뭐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제품이라는 것에 성능은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거기다 잘 팔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제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치와 철학, 여러 가지 뭐 많은 부분들이 입혀져 있는 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제품을 계속 잘 비싼 가격으로 잘 사달라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브랜딩이 잘 된 제품들은 실제로 그렇게 비싸게 꾸준히 끊임없이 잘 팔립니다. 심지어 고객이 브랜드의 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브랜드가 곧 부가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통 구조가 변했죠. 전에는 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제품을 만져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기 전에 일단 제품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았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요. 온라인 유통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누가 말을 하느냐, 점원이 말을 하느냐, 이 제품을 누가 안내해주고 누가 그 이야기를 하지? 가장 먼저 고객과 만나는 제품을 제외한 어떤 그 수단은 바로 패키지가 된 거예요. 패키지가 그러니까 메신저이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패키지는 텐저블한,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이자 브랜딩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패키지가 중요해졌죠. 자, 그럼 이제 브랜딩 관점에서의 패키지를 그냥 한번 두서없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감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뭐 노트를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자, 패키지는 간판이고 인테리어이자 익스테리어다. 자, 패키지는 상품과 기업의 정체성이 담긴다. 자, 패키지는 메신저다. 패키지는 가장 값싼 산업 디자인 작품이기도 하고 때론 예술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패키지는 상품의 무드를 형성합니다. 자, 패키지는 트렌드의 바로미터죠. 트렌드를 바로 패키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는 패키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패키지에서부터 차별화는 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는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드셨죠? 그 여러분들의 생각,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브랜딩 관점에서의 패키지의 역할입니다. 패키지의 이 특이점이 있다면 정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개선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비용도 심지어 높습니다. 근데 패키지를 바꾸는 건 쉽고 빠르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옆에 보이신 이미지에 뉴트로로 패키지가 새로워졌어요. 맛과 레시피는 동일하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제품은 똑같은 거예요. 패키지만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패키지를 전체 바꾸려면 전체 비용이 어떻게 얼마가 드는데 이걸 뭐 비용이 뭐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은 항상 개별 단위로 측정이 돼야 됩니다. 한 제품에, 하나의 제품을 팔 때 얼마에, 만들 때 얼마의 그 비용이 드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는 그만큼 유용성이 단위별로는 클 수 있겠죠.
다음은 패키지와 구매 관여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패키지가 다 그 판매나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패키지 디자인에 따라 구매 결정이 높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해서 패키지 디자인에 따라서 판매가 잘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 선택 잘하고. 예를 들면 과자, 뭐 식료품이라든가 생활용품, 그러니까 저가 상품들이 그런 게 있겠죠. 소품이나 디자인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데 속합니다. 근데 패키지 디자인에 따라 구매 결정이 크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도 뭐 약간은 영향을 받겠죠. 어느 정도. 그런 경우는 이제 중소형 전자제품이나 뭐 기능성 상품이라던가 뭐 브랜드에게 신뢰가 중요한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렇게 패키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고요. 반면에 패키지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구매 결정이 별로 영향 안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제품.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큰 뭐 TV라던가 이런 제품을 사는데 패키지 디자인을 뭐 보지 않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의 심미적인 어떤 패키지 디자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죠. 그리고 아주 고가라든가 뭐 기능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나 초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패키지는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패키지 수준이 바로 브랜드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표로 나타내 봤어요. 패키지에 따라서 구매 관여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패키지는 그 영향을 덜 미치는 편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패키지는 영향을 좀 더 미치고요. 그리고 상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제가 대형 TV 말씀드렸죠. 커지면 커질수록 또 패키지가 영향을 좀 덜 미치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더 구매 관여도에 패키지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고거래에서 아마 거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전자제품이 예를 들면 거래될 때 포장 박스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각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포장 박스까지 이렇게 잘 소중하게 보관한 그런 분이라면 혹은 뭐 그런 어떤 상태의 제품이라면 그 본 제품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관이 됐을 거라는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키지는 브랜드가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바로 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패키지의 디테일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브랜드가 돋보이지는 패키지 디자인 법칙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패키지가 중요하고 브랜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데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면 일반인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박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결국 고급스러움이라는 것은 소재를 통해서 느껴요. 질감 있는 좋은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로고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사이즈가 크면 좀 저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브랜드 컬러를 항상 통일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래픽 디자인이 화려할수록 브랜드의 가치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에 이제 자신이 없으면 디자인을 최소한으로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less is more, 과유불급.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그렇겠죠. 실패 없는 로고의 위치와 크기 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고를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확신이 없다면 그냥 일단 중앙이죠. 많은 제품도 한번 보세요. 로고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박스도 한번 보시면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또 다른 이제 패키지 박스 브랜드들이 로고를 어디에 배치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키지 박스의 뚜껑은 고객과의 인사를 나누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나눌 때 로고가 보이는 게 뭐 일상적이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의 뚜껑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 부분에 배치하시는 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의 색상이 종이 색상하고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로고의 색상은 종이 색상하고 눈에 띄게 달라야 돼요. 그럼 로고 색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종이 색상을 로고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인쇄 배경 색상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그래서 로고가 종이 색상에 묻히지 않도록 그걸 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로고 색상과 크기는 패키지에서 그 보이는 모든 곳에서 같은 것이 좋습니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선 이렇게 크기고 물론 색상도 같아야 되겠지만 뭐 크기도 각각 뭐 색상도 약간씩 제각각 이러면은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굉장히 이제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럼 로고를 좀 어떤 식의 크기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로고는 아주 크거나 혹은 좀 작을 때 세련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크기를 설정하실 때 굉장히 크게 혹은 좀 작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모든 법칙이 다 예외가 있지만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라면 다 예외로 굉장히 멋진 로고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예외적인 상황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후가공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코팅이에요. 코팅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닐이나 약품을 씌워서 종이의 취약성을 이제 보강해 주는 것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제 무광 코팅이 있고요. 무광 코팅은 어떤 코팅일까요? 이렇게 뭐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좀 빛이 나죠. 이 코팅이 빛이 안 나는, 이렇게 비춰봐도 빛을 머금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무광 코팅이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면 이제 유광 코팅입니다. 근데 대체로 요즘에 일반적으로 무광 코팅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뭐 박스를 보면 부분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부분 코팅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에폭시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코팅, 에폭시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코팅은 이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네, 천 같네 라고 생각되시는 코팅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벨벳 코팅이라고 합니다. 벨벳 코팅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오버 커팅, 뭐 CR, UV 코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품을 뿌리는 거예요. 비닐을 씌우는 게 아니라. 이런 코팅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대량 생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소량 제작에는 주로 라미네이팅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라미네이팅 중에서도 무광 코팅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입니다. 자, 박은 뭐 금박, 은박, 그리고 동박, 청박, 먹박, 백박, 색박, 홀로그램 박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금박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금박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금박이라고 같은 금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무광 금박도 있고, 그러니까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 무광 금박이죠. 유광 금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이 이제 골드잖아요. 로즈 골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골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브랜드에 맞는, 내 패키지에 맞는 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금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금박이 제일 좀 안전한 선택이 되기 때문인데, 워낙 많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다른 박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의 방법입니다. 뭐 홀로그램 박이든 여러 가지 뭐 뚜렷하고 특히 내 브랜드하고 맞는 색상의 박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박을 후가공에 한번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또 내 브랜드가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압입니다. 이게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형압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엠보싱하고 디보싱인데, 엠보싱 같은 경우는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거, 디보싱은 이렇게 움푹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압은 가장 고급스러운 후가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또 가장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이죠. 사진으로 이렇게 형압 티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조심스럽지만 잘 다루실 수 있는 그런 후가공의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형압을 진행하실 때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만지고 보고 느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종류의 후가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압은 이런 어떤 형압 틀에, 동판 틀에 이렇게 가지고 후가공 작업을 해서 종이가 볼록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엠보싱 작업이 되고, 음각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디보싱 작업이 되겠죠.
주로 이제 형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암 같은 데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크 스크린과 에폭시입니다. 자, 실크 스크린은 여기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틀이에요. 이걸 이제 뭐 샤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종의 뭐 실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꼭 실크를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줍니다. 모양대로. 그래서 잉크를 묻혀줘서 꾹 눌러주면은 이 종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 이렇게 모양대로 달라붙게 되죠. 잉크가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폭시 같은 경우는 여기만 빛이 나죠. 지금 여긴 빛이 안 나고. 실크 스크린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거 특정 부분에만 코팅 효과를 내는 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부각이 되겠죠. 부분 코팅이나 보통 에폭시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후가공 적용의 팁이 있다면 여러 가지 후가공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포인트로 한두 가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면 이 좀 번잡해서 티가 그리고 복잡해서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섞여버리니까 한 가지 정도 굉장히 강한 포인트를 줬을 때 그게 좀 부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소량 제작의 경우에는 후가공을 줄이는 것이 제작 단가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칭입니다. 애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금지나 은지, 뭐 좀 반짝반짝 빛나는 종이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종이들의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마치 이제 부식된 것처럼 금속이 부식된 것처럼 가공해서 나타나는 방식인데 뭐 이런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명절에 건강식품 많이 이렇게 선물 주고 받으시죠. 거기 보면 이제 홍삼 제품 같은 경우 반짝반짝 빛나는데 뭔가 이제 거친 느낌도 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애칭입니다. 근데 애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량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초보자는 약간 지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소상공인이 시도해볼 만한 눈에 띄는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기성품의 띠지, 슬리브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택배 박스든 혹은 그냥 일반 뭐 인박스든 아웃박스든 예를 들면 100개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제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사바리 박스 같은 고급 박스는 써야 되는데 이게 기성품을 어쨌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작하려면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종이를 이렇게 띠로 둘러서 만드는 띠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슬리브라고도 하는데 이 띠지를 만드는 데는 사실 종이 한 장이니까 비용이 별로 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품에다가 이렇게 띠지를 둘러주면 실제 그 박스를 전체를 다 만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그래픽 디자인도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지 디자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뭐 앞선 강의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자주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스티커는 제작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택배 박스를 내가 기성품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 브랜드가 드러나는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는 굉장히 이제 괜찮은 일이죠. 투입 비용 대비 효율이 아주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성품 박스를 제작해서 사용을 한다고 기성품을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스티커는 제작해서 붙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효과는 비용에 대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앞서 실크 스크린 설명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친환경적인 트렌드를 많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골판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골판지에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프렉소 인쇄라는 걸 하는데 인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인쇄를 어떻게 뚜렷하게 하느냐 그 방법이 있다면 실크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골판지로 박스를 만드시고 여기에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꽤 눈에 띄는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은 디자인을 많이 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어떤 색지에 방만 넣는 것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키지의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쇼핑백의 경우에는 접어서 만드는 건데 사실 이제 쇼핑백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계속 다 접어서 만들긴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소량으로 판매가 된다. 그럼 내가 애초에 소량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접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쇼핑백에 뚜껑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개성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 시도해 볼 만한 눈에 띄는 패키지 디자인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차피 양이 많이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뭐 대량으로 제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접이식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Y형, Y셔츠형 상자라던가 혹은 뭐 G형, C형 박스라고 접이식 박스들이 있는데 이런 접이식 박스들을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양산 박스보다는 좀 더 특이한 박스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제작하시는 거 박스를 소량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이 하나 있으면 여유 공간이 좀 남으실 수가 있어요. 그 여유 공간에 이런 식으로 약간 내 상품 판매했을 때 그 시그니처가 될 종이 뭐 구조물 같은 걸 하나 곁들여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팁을 또 드리자면 소량 제작에는 어차피 공정의 그 비용이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량 대비 단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원단 종이에 좋은 걸 쓰셔가지고 높은 비용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내가 디자인에 자신이 없을수록 소재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소재는 모두가 알아봐요. 이거 특이하다,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친환경 패키지 트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만약에 가능하다면 패키지에 사용되는 그 모든 그 소재는 종이로 한번 제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저희 그 제작했던 하나 패키지인데 여기 전체가 다 종이에요. 이 종이 패키지 그리고 종이 인쇄물 그리고 안에 담는 어떤 구성 물품 자체가 전체가 다 종이죠. 이 종이로 제작하는 경우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떠올려 보시면 그냥 제품만 빼고 그 전체를 바로 버려버리면 됩니다. 뭐 분리수거 이런 것도 간편하고 쉽겠죠. 그리고 요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그 전문성을 전달할 수 있고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도 친환경에 맞춰서 콩기름 인쇄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일반 인쇄도 그 석유 베이스, 알코올, 석유 이런 이제 화학 약품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친환경이지 않은데 콩기름 인쇄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친환경이고 종이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점점 더 친환경 인쇄, 콩기름 인쇄 같은 것들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를 코팅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죠. 코팅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소량으로 제작할 때 하는 코팅은 주로 그 비닐을 씌우는 라미네이팅인데 이걸 결과적으로 분리수거 과정에서 그 분리수거 업체에 가서 헬이라고 해서 이제 박리 같은 걸 해야 돼요. 이게 벗겨내야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 작업 때문에 사실 그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뭐 배경에서 봤을 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코팅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서 그 제품의 패키지를 제작을 한다면 좀 더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고 그 어떤 브랜드의 뭐 마음이랄까요? 정성이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 그 친환경적인 제작을 할 때 사용해야 될 친환경 종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안타깝게도 친환경 종이는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유기농 제품 보면 가격이 좀 더 일반 제품보다 일반 그 먹거리보다 좀 더 가격이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종이도 가격이 일반 종이보다 좀 높은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 마크가 바로 그 FSC인데요. FSC는 이게 Forest Stewardship Council이라고 그 뭐 산림조경 협회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마크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만큼 이 산림에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증에 대한 마크입니다. 근데 이 친환경 종이들을 어디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페이퍼 갤러리들이 있어요. 페이퍼 갤러리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을지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산시장 같은 데도 있고 뭐 지역별로 곳곳에 뭐 한두 곳씩 있습니다. 페이퍼 갤러리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방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주 친환경 종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종이가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도 보시면은 아마 패키지 제작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종이로 이렇게 내 패키지를 제작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만들었던 공장이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FSC 마크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종이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뭐 예를 들어 인바이러먼트라든가 종이 이름 자체가 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뭐 여러 가지로 그 친환경적인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맺은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패키지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품이 내 생각만큼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패키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첫 만남이자 인사인데 첫 만남과 인사에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좋은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로 판단을 하지 않겠죠. 이미지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제품이니까 그 사람의 뭐 겉모습이나 뭐 옷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초기에 브랜드를 런칭한다거나 뭐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은 패키지에 최대한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은 사실 제작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에 뭐 500개, 1000개 혹은 몇백 개 만들 때는 이 공정 때문에, 기본 공정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비용 부담을 이렇게 많이 가지시 않는 게 좋고, 나중에 내 사업이 잘 되고 제품 판매가 잘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의 부담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디자인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도록 단순하게, 그래서 옵션과 후가공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본질과 목적에 충실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멋진 패키지 계속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